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복지 실천 평가에서 이제 단일 사례 설계를 이용한 그 평가를 알아볼 건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책임성과 이런 과학성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기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이 실시되는 것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실천 내용과 방법 그리고 또 이런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는 거죠.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의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사회복지 사업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런 막연한 평가가 억측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근거라든가 또 이런 과학적 접근이 가능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평가가 정확하게 남아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당연히 기록으로 남고, 또 이 평가에 대한 결과도 우리가 검증을 받아야 되고, 또 이런 평가를 통해서 또 새롭게 발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쭉 배우면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제 이 평가까지 왔는데, 우리 사회복지사는 이런 실천 내용과 과정 또 이런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전문가임을, 이 전문직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전문성을 잘 연마해야 하는 거죠. 특히 이런 사회복지 사업 평가나 이런 것들은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또 이런 분석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이런 사회과학으로서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이런 평가나 이런 기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업무가 전문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자유롭게, 또 이런 것들을 더 노련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그 공부를 게을리하시면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평가는 자신을 평가받는 어떤 그런 것도 되겠지만, 내가 속해 있는 이 기관이 더 발전시키는 하나의 그 기초 작업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런 공부를 통해서 또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그런 그 전문가로서 영역을 잘 헤쳐 가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실천의 평가에 대한 이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평가에 대해서 효과성이라든가 뭐 이런 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쵸? 특히 우리가 배우는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효과적일까?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사회적으로 책임성 있게 결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되풀이할 수 있게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중점을 두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평가 과정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더 촉진시킬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의 실천과 평가를 통해서 이런 방법에도 다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 몇 가지 우리 책에 있는데, 프로그램 차원에서의 평가,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개인이나 또는 가족, 소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개별 사례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는 이제 이 개별 사례에 대한 개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더 이제 중점을 두고 단일 사례 이 설계 이용에 관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의 활동이나 프로그램 활동의 기초가 되는 이런 사회복지사의
개별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의 효과성 또는 그런 평가에 대한 여러 차원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해서 평가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런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평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지 또 평가에 대한 효율성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평가 과정은 개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효과성이라는 것은 목표의 달성 여부를 말하고 또 이 효율성은 사용된 자원과 결과의 비율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상적으로 개입이 효과적이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것이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거죠. 그리고 바람직한 거죠. 그러나 대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 등의 자원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개입의 효과성에 대해서 효과성은 높은데 이런 거에 대한 효율성이 더 낮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효과적이지만 효율적이지는 않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므로 이런 효과성의 유무와 또 그 정도가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평가의 1차적인 그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효과성의 평가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개별 클라이언트에 대한 특정 개입의 효과성에 관한 정보를 통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한다. 또 이런 서로 다른 문제, 특성, 환경을 가진 클라이언트들에게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개입 방법을 선정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이나 클라이언트, 전문가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성의 평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런 평가의 주기능은 개입의 효과성 여부를 알려주는 것으로 이런 평가 그 자체만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책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가 되겠지요. 지금 오늘날 이런 사회복지 지출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서 사회복지 실천의 책무성에 대한 강조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과정이 사회복지 실천을 촉진하는 그런 기능을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가가 사회복지 실천을 촉진할 수 있다면 몇 가지 평가를 할 때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그 교재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평가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경우 이 평가 시 평가 내용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개입의 목표와 개입 방법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이 되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평가 행위란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된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개입을 지속적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개입 방법으로 바꿔야 할지 또는 이런 서비스를 종료해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런 평가가 충분히 그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성 정도는 우리 교재에 세 가지로 정의하여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목표 달성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성은 특정한 개입에 대해서 개입의 목표가 달성된 정도이다. 또 개입과 목표 달성의 관계를 보면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성이란
성공적인 목표 달성이 개입과 상호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정도이다. 일반화를 보면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성은 개입과 목표 달성의 관계가 특정 클라이언트에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비슷한 문제나 다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일반화될 수 있을 때 향상된다. 이렇게 세 가지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성을 나열했는데요. 그래서 이 목표 달성과 또 그 개입과 목표 달성의 어떤 관계, 이것에 대한 일반화, 이 세 가지 이 조건 중에서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은 사회복지사가 개별 사례에 대해서 이 개입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목표 달성과 개입과의 관계를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 목표 달성의 여부와 또 그 목표 달성이 계획된 것에 대한 개입으로 인해서 이 평가 과정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다루는 여러 사례들을 반복적으로 이런 효율성에 대한 평가의 여부를 함으로 인해서 이거를 일반화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의 새로운 지식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평가에 대해서 이런 하나의 도구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현장의 새로운 지식을 또 만들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성 정도의 조건은 목표 달성과 개입과 그 목표 달성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기록해 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것을 일반화할 수 있게 여러 선생님들은 만들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단일 사례 설계를 이용한 평가 방법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의 실천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또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은 단일 사례 설계입니다. 이 단일 사례 설계는 사회복지 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이나 심리, 보건, 의료 이런 여러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사례 설계에는 이렇게 단일 체계 설계 또는 단일 피험자 설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시계열 조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단일 사례 설계는 개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여러 방법 중에 사회복지 실천 과정이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최근에 효과성이 이렇게 증거가 기반으로 해서 이런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일 사례 설계의 기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특정한 문제나 이런 변화의 관계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개입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단일 사례의 어떤 기본 특징은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뭐 사례수 해갖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사례 설계에서 평가의 대상은 하나의 클라이언트 체계이다. 이는 집단 프로그램 차원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포함되는 클라이언트의 숫자와는 현격하게 다르다.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일단은 집단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또 수집한 많은 양의 정보는 대개 집단의 특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이 정보는 사회복지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개별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는 거기에서 제공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그램의 어떤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대한 효과성 연구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의 평균 점수가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높다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효과에 있어서 개별적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이 평가 점수에 묻혀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 중에서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게 되겠죠. 또한 이런 중요하게 다뤄지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단일 사례 설계 실천 과정에서는 하나의 클라이언트 또 하나의 가족 하나의 집단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전체가 아닌 이런 개별 클라이언트 체계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로서의 이런 그 클라이언트의 독특한 변화를 알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단일 사례 설계는 집단에 묻혀서 보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잘 볼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단일 사례 설계에서는 그 각각의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또 그 문제를 개입하기 전과 개입 중이거나 또 그 개입 후에를 잘 살펴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개입 전 단계를 A로 보고 개입 단계를 B,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별성을 가질 경우를 C와 D 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명확한 구분을 두고 이제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문제의 심각성 정도에 대한 서로의 그 정보를 주는 사정 단계도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는 개입하는 그 순간부터 이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 변화의 과정이 있도록 또 아니면 이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징이라든가 아니면 그 개별 사례들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겠지요. 단일 사례 설계는 개입 전과 개입 중 또는 개입 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각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개입 전 단계를 A, 또 기초 단계로 불리기도 합니다. 클라이언트 대상 문제에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실시된 계획된 노력의 단계를 개입 단계 B로 불리기도 합니다. 개입 단계는 개입의 내용이 차별성을 가지는 경우를 구분해서 C, D 이렇게 나누어서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초선 단계의 정보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사정 단계의 한 부분으로 문제의 심각성 정도에 대해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개입의 결과와 비교되는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한 그런 구분이 되겠죠. 기초선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의 그 사정 단계와 동시에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는 이 기초선이며 또 다른 하나는 위기 상황에서 기초선 자료를 구할 수 없을 경우에 클라이언트의 기억이나 과거의 기록에 의해서 재구조화해서 이렇게 기초선을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모든 정보는 기록으로 남겨둬야지 그 사례를 관리할 때
그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단일 사례 설계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기초선 단계의 개입 단계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입이 바뀌는 경우에도 서로 다른 개입 방법이 그래프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입에 종료된 이후에 또는 사후 지도의 기간에 정해진 이런 정보도 구분해서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계별 자료는 개입으로 대상 문제나 사건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 그 교재에 보면 이렇게 그래프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클라이언트는 여기 보면은 이제 공격적 행동에 대한 사례 관리로 표시되어 있는데 기초선 상태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개입해서 시작하는 과정이 이제 그 공격적 행동의 빈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이 항상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또 그거에 대한 클라이언트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례 관리할 때 이런 거에 대한 일반화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남겨서 다음에 또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평가받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남겠지요. 자, 그 다음에 반복 측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사례 설계는 반복 측정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측정과 관련된 내적 타당도에 대한 위험을 어느 정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기초선 단계에서 대상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대상의 문제를 이해하는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초선 단계에서는 자료가 안정될 때까지 통계학적으로 10회, 일주일에 실용적 최소한 3번 정도를 기초선으로 만들고 개입 단계에서는 이 기초선 단계와 개입 단계의 변화가 시각적으로 명확하면 많이 관찰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래프를 보면서 선생님들이, 이 하나하나의 어떤 그 대상의 기초선에서의 문제가 또 이것이 계속 진행되는지 아니면 이런 동일한 비율로 개입 단계에서 개선되고 있는지를 금방 한눈에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 여기 보면 12-2는 성숙이나 시간의 경과와 같은 개입 이외의 다른 요인의 개선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서 반복 측정을 하지 않고 즉 개입 전과 개입 후에 각각 한 번만 측정을 한다면 개인과 또 무관하게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발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각 단계별 반복 측정의 횟수는 어느 정도 적당한가? 또 바람직한 기초선 수집 기간에 대한 정해진 정해진 거는 없지만 이런 문제나 상황에 이런 사정하는데 충분히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기초선 기간에 이런 자료를 이렇게 안정된 형태가 나타날 때까지 측정해 보는 것이 좀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이 됐을 때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게 조금 더 많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 개입 단계의 측정 횟수는 기초선 단계에서 개입 단계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기초선 단계에서 개입 단계의 변화가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면 이런 것들이 많이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안정화된 데이터를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입 단계의 정확한 측정 횟수는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유의성과 통계적 유의성이 성립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 놓고 또 이런 클라이언트 각각의 이제 개별 사정을 하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랬을 때 요렇게 그 개입 과정이나 또 그 프로그램에 개입돼서 진행될 때 요런 것들을 잘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명확하게 만들어 둬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사회복지 실천 평가에 있어서 단일 사례 설계 이용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자, 단일 사례 설계는 여러 면에서 실험 통제 집단 설계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표 12-2를 보면은 이렇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설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차이점으로 인해서 단일 사례 설계는 전통적인 조사 방법에 비해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일 사례 설계는 사회복지 실천에 적용하는 경우에 여러 장점이 있다는 걸 보면 몇 가지 장점을 우리 교재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5가지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전통적인 조사 연구는 대개 개입 전과 개입 후에만 측정을 하므로 중간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는 비록 미래에 다른 사람의 이렇게 원조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되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이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늦은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이런 단일 사례 설계는 개입의 전 과정을 걸쳐서 규칙적인 간격으로 반복 측정이 이루어지므로 이런 일정 기간의 개입 후에 기대했던 개입의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개입 내용을 곧바로 수정할 수가 있겠지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단일 사례 설계에서 사회복지 실천 과정상의 주요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객관적 또는 체계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입 전에 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구하는 이런 기초선 단계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정 단계와 같은 것으로 평가의 개념을 도입하여서 이런 측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보다 더 정확하게 사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단일 사례 설계를 이용한 정보는 어떻게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주요 중요 결정에 이용되는지를 나타낼 수 있겠죠. 보여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이 단일 사례 설계는 상대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쉬우며 일단 단일 사례 설계의 기본 특징을 이해하면 여러 상황 또는 그 사례에 맞게 다양하게 발전시켜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캠베라 연구에 따르면 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이런 단일 사례 설계를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클라이언트를 단일 사례 설계의 측정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문제 완화나 해결을 위한 동기 자극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반복 측정을 하게 되면 이 문제 해결에 얼만큼 이 해결됐는지의 정도를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요. 자, 똑같은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인지가 클라이언트에게 더 빨리 되겠지요. 자, 다섯 번째는 단일 사례 설계는 사회복지기관의 전체 차원에서 이용하게 되면 외부 조사 연구에 연구자가 기관 업무를 평가하는 경우는 줄어들게 되고 기관 내부에서 평가 역량이 증가하게 된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각각의 개인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 사례 설계를 통해서 그 기관 전체가 그 평가를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단일 사례 설계를 실험 집단과 통계 집단으로 이렇게 나와서 실험과 통제 집단의 설계하면 여기 1번부터 11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 관련된 클라이언트의 수, 또 뭐 반복된 측정의 수, 요렇게 해서 단일 사례 설계와 실험 통제 집단의 설계, 요것을 한번 비교해서 선생님들이 잘 살펴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 연구 목적이나 선정을 했을 때 여기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와 합의를 해서 또 이런 피드백을 할 때 즉시 개입해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각각 개인의 사례를 설계할 때는 이렇게 즉시 그거에 대한 개입해서 또 그 결과도 즉각적으로 이용을 해서 이 클라이언트에게 또 직간접적으로 바로바로 이런 거에 대한 그 통제라든가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만들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비용도 사회복지사가 그 노력하는 그 적은 시간으로 노력이 가능하고 하다고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 변화되는 것 또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장점이나 단점을 바로바로 그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합의해서 변경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단일 사례 설계가 각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표 12-1을 보면 사회복지 실천과 평가의 관계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 개입 사정에서부터 평가 종결까지 사후 지도까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사회복지 임상 실천과 단일 사례 설계를 이렇게 결정하는 거를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선과 개입, 사후 지도 이 변화를 살펴보시면 선생님들이 금방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일 사례 설계를 보면은 정보에서 뭐 기초선, 개입, 사후 지도를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 잘 정리되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일 사례 설계 사용 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 결정 사항이 있습니다. 단일 사례 설계의 중심은 사회복지사의 개입 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의 관심사를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개입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선정하고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를 정하고 그것을 누가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하고 또 기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물론 클라이언트와 같이 합의를 해서 이런 목표를 정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목표와 명확화 및 효과성의 기준 선정을 보면 이 목표 달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임상적으로 또는 통계적으로 개념화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남용의 문제를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의 경우 이 음주량을 하루 소주 10잔에서 2잔 이하로 한다면 이것을 통계적으로 음주를 줄이는 목표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항상 우리가 이런 이 단일사례 설계를 할 때는 이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합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음주량을 줄이는 걸 목표로 하는데, 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행위나 사고 방식이 줄거나 긍정적인 면이 증가되었다고 해서 임상적인 측면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음주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음주로 인해 사회 심리적 기능이 장애를 받고 있다면 이는 개입의 효과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효과성의 기준을 정하는데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목표와 임상적으로 이 목표를 동시에 잘 생각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서는 우리가 이런 상담과 조금 다르게 이것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잘 살펴봐서 이것이 임상적인 목표와 또 이 클라이언트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정도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잘 비교해 봐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통계적인 임상의 목표와 또 우리가 이 클라이언트의 어느 한쪽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면을 보면서 이런 것들의 단일사례 설계에서 기초선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계적 및 임상적 목표를 동시에 잘 고려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측정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라이언트 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통하여 개입할 영역을 정하고 이 개입의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조작적 용어로 대상 문제를 정의하고 이 대상 문제의 지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는 외부에 드러나는 대상의 문제에 행동상 특징을 나타내는 특정 행동의 빈도가 될 수 있고 또 어려움이나 불만의 정도와 같은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대상 문제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는 문제가 있다는 이런 부정적인 지수와 문제가 없다는 긍정적인 지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의 경우에 부정적인 지수는 어머니가 아동을 경멸하는 말을 사용한다는 빈도가 될 수 있으며 또 이때 목표는 경멸적인 말의 횟수를 줄이는 것인데 이 긍정적인 지수로 어머니가 아동에게 칭찬하는 횟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때 목표는 칭찬의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 단일 사례는 반복 측정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조작적 지수의 정기적으로 측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자주 일어나야 한다. 예를 들어 자살의 위험이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개입하는 경우 자살 시도의 횟수와 같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을 매일 기록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며 그 대신 클라이언트가 자신에 대한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횟수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로 써서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이런 말을 얼만큼 자주 하는가
대한 것과 또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으로 문제를 나누어서 봤을 때 부정적인 게 아이를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홀대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 아이에게 언어적인 폭력이 가해지는 것이라면. 그런데 이것을 다시 긍정적인 말로 한다는 건 뭐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좋은 말로 바꾸는 게 칭찬이란 말을 쓸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아이에게 더 좋은 말을 하는 것이 긍정의 지수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자주 변하는가, 또 얼마나 자주 이런 말을 하는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어떻게 구분해서 잘 표현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중에서 또 이런 극단적인 것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단 한 번의 실수로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횟수를 측정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 읽으면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우리가 이게 이제 비대면의 한계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대면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풀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문자화 되어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때 어떤 한계점을 느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우리가 비대면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클라이언트가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다시 바꾸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정하고 이제 나가는데 그 실천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이제 이런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알코올을 줄이는 목표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또 이거에 대해서 그 술로 인해서 생활이 그 술은 줄일 수는 있지만 또 이것에 대해서 그 단주나 뭐 아니면은 이것이 딱 잘라지지 않고 절주의 경우에 생활하는 데는 여전히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이 이런 중독이라는 말을 사용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행해졌던 행동들이기 때문에 어느 날 사회복지사가 개입해서 이것을 단주를 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단일 사례 설계를 이용해서 그들이 조금 더 뭐랄까 안락한 생활이라 할까 아니면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털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될 때 이런 단일 사례 설계가 유용하게 잘 사용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거를 보시면 더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단일 사례 설계를 할 때 앞에서도 봐왔지만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문제 인식에 대한 변화를 하는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클라이언트 스스로도 내가 얼만큼 이 행동에 대한 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또 이런 각각의 그 단일 사례 설계를 이용해서 그 기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그 명확성이라든가 아니면 이 평가의 지표가 활용하는데 굉장히 좋으니까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런 데서 발휘하시면 사회복지사로서 또는 그 기관의 전문가로서 이런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지만 여러 선생님들도 그 전문가로서의 자리를 단단히 만들어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자료 수집의 도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
그 행동이란 상대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사건의 특징지어서 광범위한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외부 관찰자에게도 쉽게 관찰될 수 있는 명백한 사건과 본인만 알 수 있고 외부에 의해 쉽게 관찰되지 않는 은밀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의 경우에는 뭐 울부짖는 행위나 아니면 전제에 해당하는 그 우울증은 우리가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외부 관찰은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 극도로의 불안을 느끼는 것은 후자의 예에 속한다 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굉장히 많이 어렵겠죠. 그렇죠? 이런 행동의 관찰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목표 달성 정도에 변화하고 있는지 가장 직접적으로 알 수 있어서 판단에 좋은 근거가 되며 관찰자의 능력에 따라 신뢰도가 높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관찰은 타당도 역시 높으므로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에 좋은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자료 수집을 하는 경우 사건의 발생 빈도를 기록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종일 일어나는 사건을 모두 기록해야 하는 경우 기억에만 의존하게 되면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 또 압도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메모를 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또한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카드에 기록을 하는 경우 관찰되는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기록한다는 사실이 타인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또 잘 기록할 수 있게 이렇게 필기도구나 이런 것들이 아주 편리한 걸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관찰된 행동이 발생 빈도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지우개를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행동이 관찰될 때마다 손톱으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구슬팔찌나 목걸이를 이용해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구슬에 움직이는 방법을 사용하여 기록하고 이를 차후 차트에 옮겨 적도록 할 수 있다. 이거는 하나의 방법인데 누군가가 자기 클라이언트의 경우를 보면 그런 거죠. 누군가가 내가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메모를 하거나 적거나 이러면 어때요? 그 클라이언트가 내가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불편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행동을 측정할 때 사회복지사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더 좋겠다 이런 말들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빈도나 횟수를 그 문제의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만 알 수 있게끔 메모를 해놨다가 나중에 적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개별화된 척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화된 척도란 측정의 주요 표적으로 정해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맞추어 실용적인 척도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개별화된 척도는 분노나 우울한 감정과 같은 클라이언트 자신의 주관적인 사고나 감정의 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 이외의 관찰자가 클라이언트의 문제의 심각성이나 아니면 문제 발생 정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이 개별화된 척도를 만드는 절차는 측정할 표적이 정해지면 그 문제의 강도가 약한 것과 강한 것으로 이렇게 양극화한 수의 양극으로 나타나는 것, 강한 것과 약한 것을 나타내고 또 이거 수평선에서 전체적으로 5점 척도에서 11점 척도로 되게 되고 또 각 숫자 간의 간격은 동일하게 해서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그 개별화된 척도 예를 보면은 여기 1점에서 9점까지 이제 여기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위에를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배우자에게 표현하는 정도는 이제 1점 척도에서 9점 척도까지 했고, 클라이언트는 우울해 보인다. 여기에는 이제 5점 척도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이거는 볼 때 그 각각의 개인의 어떤 그 행동 패턴에 대한 이런 걸 평가할 때 이제 이렇게 5점 척도나 아니면 여기 보면 1점에서 9점의 척도로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각각의 개인에 따라서 이제 이런 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존 척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여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척도는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이면서 또 광범위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고요. 또 타당도나 신뢰도가 잘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척도를 이용하고 또 다른 연구자와 이런 비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평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개입하게 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또 이를 찾아보기에 편리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겠죠. 그래야지만 이거에 대한 그 일반화된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이 각각 그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겠죠. 그죠? 자, 외국에서의 개발된 척도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우리나라의 사정과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부 항목을 수정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번역된 척도나 아니면 수정된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토해야 한다. 이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쵸?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뭐 이제 상담이라든가 뭐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런 번역서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번역서를 사용하는데 어떨 때 보면 정말 얼토당토한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이 타당도와 신뢰도를 잘 검토해서 또 그 각각의 개별화된 척도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거에 대한 왜냐하면 이 타당도와 신뢰도가 맞지 않는다면 무의미해질 경우가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쓸 때는 항상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잖아요. 여러 선생님들이 각각의 이제 전문성을 띠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용이하게 잘 사용하려면 우선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단일 사례 설계를 이용한 평가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의 도구는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련된 이슈이며, 또한 사용의 용이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쓸 때 항상 신뢰성과 타당성, 뭐 신뢰도와 타당도 이런 거에 대한 이거는 구별된 그런 도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 사례 설계는 반복 측정을 요구하므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요. 또 이런 사용의 용이성이 척도에 응답하고 또 점수를 내며 결과를 해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또 척도를 적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질문지의 응답을 점수화하고 또 해석하는 일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사회복지사는 체계적인 측정을 사회복지 실천에서 적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척도를 선택할 때 유의할 점은 클라이언트가 질문을 이해할 수 있는지 또는 이 질문의 방대함이나 난해함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가 압도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유형의 관찰에서든 그 관찰자가 매우 따분해하거나 쉽게 지칠 수 있으므로 이런 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그 자료를 수집하고 선택해야 할 고려사항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신뢰도하고 타당도가 되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이 클라이언트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너무 지루해서 그냥 본인이 그 뭐 한 줄로 쭉 간다거나 이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검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수집하는 사람.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본인의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알며 클라이언트만이 특정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의 생각이나 감정 또는 사적인 장소에서의 행동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이외에 어느 누구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클라이언트의 보고는 잠재적인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클라이언트는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이런 개입에 표적이 되는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너무 어리거나 장애가 심한 경우 또는 이런 정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가 원하고 생각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또 거짓으로 보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단점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통한 측정과 기록의 성패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측정을 어떻게 제시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이 사회복지사가 유의할 사항들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이런 거지요. 우리가 자기가 항상 자기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면 자기가 이제 거기에 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이 문제가 된다는 것에 대한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의 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문가로서의 그 역할을 해 나가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장애가 심하거나 아니면 어리거나 또 자기 표현이 어려운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 대상자들은 자기 의사소통에 대해서 아니면은 이 대인관계의 어떤 관계 기술에 있어서 아니면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행동 패턴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를 정확하게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는 충분히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이런 측정과 기록의 성패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유의할 사항을 사회복지사가 유의할 사항을 살펴보면요. 원조 관계에서 라포와 신뢰가 형성되기 전에 클라이언트에게 측정과 기록의 임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관계에서든지 이 라포 형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서로가 나의 문제를 누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내 얘기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 관계에서도 이 대인관계 기술에서도 서로 라포 형성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거짓으로 뭐 자기 행동 패턴을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내가 바꾸고자 하는 그 양식, 행동, 가지고 있는 문제의 양식들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라포 형성을 하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측정과 기록은 반드시 개입의 한 부분임을 설명하고 사정과 개입이 클라이언트의 자료 수집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또 이 측정과 기록의 과정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줘서 이 클라이언트가 이거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참여에 지지를 보내고 자료 수집에 따르며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고 협조해서 감사함을 전하는 것을 꼭 잊지 말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거에 대한 본인이 이거에 대한 어떤 자신이 뭐랄까 자긍심이랄까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클라이언트 주변 사람들의 그 측정을 보면은요. 클라이언트와 일상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가정 내에서 부모나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또 학교에서는 교사나 친구, 또 시설에서나 아니면 또 병원에서는 간호사나 뭐 여러 임상심리사, 자원봉사자 같은 시설 내에 병원에 거주하는 직원 또는 뭐 학교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이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일 많이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주변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법의 장점이 이제 우리 교과서에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개입의 궁극적 목적을 클라이언트의 일상생활에서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이 클라이언트와 늘 만나는 사람은 실제 상황에서의 클라이언트의 기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개입은 대인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이므로 이런 그 관련된 타인의 관점의 개입을 성공 여부가 여기에 사용될 수 있겠죠. 또 단점으로는 이런 클라이언트의 주위에 관련된 사람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그 주변으로부터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클라이언트는 반대할 수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의 자료를 수집하려는 의사가 없을 수 있고 또 클라이언트의 일상적 관계로 인해서 그들의 보고는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 클라이언트 주변을 통한 정보를 제공받을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거죠.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정보를 받고자 하는데 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좋다면 그 주변 사람들도 뭐 여러 가지 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클라이언트와의 그 부정적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 사람에 대한 좋은 정보를 이야기해주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클라이언트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정보를 얻는 데는 아주 세심하고 또 좀 꼼꼼한 체크 방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사회복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훈련과 경험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친숙함 등으로 클라이언트를 관찰하고 이해하는데 이점이 있다. 그러나 측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건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개입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자료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선생님들도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시면 나를 평가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쵸? 이 사회복지사로서의 평가를 받을 때 내가 조금 더 이런 뭐랄까
이것이 클라이언트의 개입에 필요한 거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이 조금 더 과장하거나 아니면 축소시켜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독립적인 평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료나 슈퍼바이저 또는 외부에서 초빙된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와 면담이나 녹화, 자료의 검토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로, 독립적인 평가자의 장점은 클라이언트와 개인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특정과 기록에 대해서 전문 훈련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이 단점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독립적 평가자로서의 활용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각각의 사회복지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 일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그 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에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좀 유의를 해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잘 살펴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일단 우리 여기 보면은요, 372쪽을 보면 일단 라포가 형성되면 자료 수집과 기록의 과업을 전체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한 과정으로 분명하게 자신감 있는 태도로 제시한다. 사회복지사가 측정과 기록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자신 없어하고 미안해한다면 자료 수집자는 측정과 기록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사회복지사가 요청하는 정보의 관련성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개입 전에 기초선 단계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의사의 치료 전에 혈압이나 체온, 맥박을 이렇게 재는 게 필요하듯이 사회복지 개입에서 이런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설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제공되는 정보는 항상 비밀 보장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측정과 기록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요. 또 이런 측정과 기록을 위한 자료 수집자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측정과 기록 방법에 대해서도 또 그거에 대한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물어보거나 대답해 줄 자세가 돼 있어야 되겠죠. 또 자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반응이 이 자료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감탄이나 여기서는 감탄이나 실망의 기색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가 잘 수습을 해 나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의 장소 및 시기가 나와요.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선생님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의 장소 및 시기를 보면요, 문제 발생의 빈도나 강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일상적인 형태를 대표할 수 있는 시간대와 장소를 정하고요. 또 이 자료 수집의 전 과정에 걸친 측정 시간과 또 이 장소는 바꾸지 않고 계속 해야 된다는 거, 요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일 사례 설계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일 사례 유형은 우리가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보면은요, 이 효과성 평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개입이 시작된 후에는 대상자의 문제나 사건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개입이 그러한 변화를 한다는 어떤 증거가 어떤 건지에 대한 질문에
그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단일 사례 설계는 이런 개입 과정에서의 단계를 확실히 구분하고 또 개입 전후를 반복해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인과관계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AB 설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AB 설계는 하나의 기초선과 하나의 개입 단계를 포함하는 설계를 말한다. 이거는 쉽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게 문제가 있으면 결과가 있는 이런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인과 추론상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적용하기 비교적 쉽다 이런 거죠. 그쵸? 이거는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B 이거는 뭐예요? 중복적인 거잖아요. 그쵸? 여기 보시다시피 이것에 대해서 기초선을 하나 만들고 또 개입을 해서 또 거기까지의 평가를 해보고 또 거기서 또 기초선을 만들고 또 거기에 개입을 하고 이렇게 중복적으로 계속 하는 건데, 이거는 외부 사건을 통제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기초선 단계에서 개입 단계를 말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이런 인과 추론상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는 비교적 용이한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또 이것을 한 번 더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더 걸러보는 거고, 또 윤리적인 문제를 살펴봤을 때 개입 중지하고 기초선 단계에 돌아가는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해가 될 수 있고, 또 이 개입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중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이것은 쉽게 보면 이런 거죠. 그 클라이언트가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했어. 근데 다시 또 이것에 대해서 개입 단계를 들어간다면 클라이언트가 자연스럽게 이것에 대해 중단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쵸? 그리고 개입이 중단되더라도 첫 번째 개입의 효과성과 지속되어 잔여 효과가 있으므로 이런 내적 타당도의 위협을 느낀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ABAB 설계를 보면 여기 보면은 개입의 효과가 입증되는 ABAB 설계와 개입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ABAB 설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기초선에서 개입 또는 이 기초선에서의 어떤 사회복지사로서의 개입을 할 때 보면 이 단일 사례 설계 유형에서 이것을 우리 교과서에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BAB 설계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다. 첫 번째는 실천적 또는 윤리적 문제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개입을 중지하고 기초선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클라이언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이 설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휴가를 가면서 개입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중단이 있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이런 시기의 두 번째 기초선 단계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많은 상황에서 측정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기초선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즉 개입 중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첫 번째 개입의 효과가 여전히 지속되는 잔여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한 요소가 된다. 이런 경우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한다. 특히 두 번째 기초선 동안 반전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두 번째 개입에서 새로운 개선의 경향을 보인다면 개입이 개선의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AB 설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선 측정 없이 바로 개입할 때 사용하고 또 개입의 잔여 효과가 기초선 단계에서 지속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중 기초선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 교재에 보면 쭉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둘 이상의 클라이언트 체계나 둘 이상의 문제나 상황을 이렇게 A-B 설계를 계속 반복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둘 이상의 기초선이 동시에 시작하고 이 개입 시기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글로 풀어놓은 거니까 이걸 보시면 더 간단할 것 같아요. 자, 다중 요소 설계는 개입에 변화가 미치는 영향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또 이 강도 변화 설계라고 이제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그 동일한 개입되는 개입의 양이나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실행 수준이 변화되는 거고요. 연속 개입 설계라는 거는 한 개입의 효과가 없을 때 이를 중지하고 다른 또 걸 이렇게 해서 그것을 새롭게 또 다른 걸 개입해서 거기서 다시 연속적으로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뭐 2월 효과나 순서 효과, 우선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단일 사례 설계 자료의 해석은요. 자, 이거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결과 분석할 때 실질적 통계적 이런 유의성을 잘 검토해야 되고요. 또 이런 결과 해석에서 시각적 방법과 통계적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호한 자료 해석이라는 거는 이 자료 변화 시점과 동시에 서비스나 클라이언트의 노력에 변화가 없었는가를 검토하는 거고 또 자료 변화 시점에서 동시에 서비스나 클라이언트의 노력에 비일관성이 없었는가 또 안정된 자료를 얻기 위해서 불안정한 단계의 자료 수집을 연장하진 않았나 또 클라이언트나 또 관련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변화의 진정한 변화인지를 또 확인해야 되겠죠. 둘 이상의 척도를 사용하여 비교하면서 한 가지 척도 사용보다 결과 해석이 더 분명해졌는지 또 측정 장소와 시간이 비일관성은 없었는지 또 사용 중에 이런 개입에 관한 기존 지식이나 특정 단계에서 모호한 결과를 예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반복적으로 이런 모호한 자료의 경우 개입의 변경을 생각해 봤는지 아니면 통계적 절차에 적용하는 이런 분석이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는 항상 염두에 두고 또 이런 그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선생님들 오늘도 저랑 또 이렇게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셔서 훌륭하고 멋진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